와, 가장 싼 그 소프트 시트 그냥 앉아서 가는 거요. 그건 지금 품절이고요. 안녕하세요, 겸임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곳, 다낭의 기차역에 와 있습니다. 다낭이야 뭐 많은 분들이 워낙에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라서 나중에 조금 길게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곳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꽝흥아이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낭 같은 대도시는 저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딱히 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짝퉁 시장 같은 것도 크게 흥미가 없고요. 유흥도 요즘 뭐 크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올 때마다 환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미널인데요. 한국 분들도 여러 명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대부분은 낮장이나 호치민 쪽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 공군 다니시는 여군분도 보이시네요. 유일하게 동남아 어디서든 그 보이는 티셔츠죠. 이 코리아 아미 티셔츠. 역시나 이곳 베트남에서도 보이네요. 몇 년째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그 한국인들만 선호하는 패션이죠. 그런데요, 베트남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또 베트남 국민들 중에 전쟁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이렇게 코리아 아미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는요, 전쟁은 여전히 그 기억의 한 구석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거든요. 베트남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곳을 여행하기가 제 생각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당사자도 모르고 입었겠죠. 그런데 그 무지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젊은 친구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국뽕 가득한 가성비 넘치는 싸구려 티셔츠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들한테는요, 죽고 싶을 만큼 입고 싶은 상처고 여전히 가슴속에서 제거되지 않는 파편 같은 게 바로 저 코리아 아미라는 티셔츠일 수도 있습니다. 어라, 기차가 옵니다. 일단 저도 후딱 올라타야겠어요. 이거 노인네들은 뭐 올라오지도 못하겠는데요. 야, 이거 4인실하고 6인실은 거의 뭐 차이가 금액도 뭐 10만 킵 차이니까 4인실이 한 29만 8천 킵, 8천 동, 그리고 6인실이 19만 8천 동. 6인실 맨 위칸이라 가지고 이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가장 싼 거 있잖아요. 그 소프트 시트가 훨씬 더 편한데요. 전부 품절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뭐 농가, 마을, 그리고 일하시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베트남의 오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처럼 너무나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기차가 향하는 곳, 또 제가 내리는 그곳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약 2시간 30분쯤 달리니까 드디어 꽝흥아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꽝흥아이는 아주 슬프고 아픈 기억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1968년 3월 16일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꽝흥아이의 한 마을에서 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단 4시간 동안에 말이죠. 당시 이 손미마을 지역은요, 베트콩 활동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미군은 이 마을을 이제 베트콩이 숨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곧 베트남 처단이라는 그 유명한 핑크빌 작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 8시에 방금 영상에서 보듯이 수많은 헬기가 이곳에 착륙을 하게 되죠. 기존하고 비슷한 베트콩 이 토벌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관련 영화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을에 진입한 미군은요, 베트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가옥을 불태우고요, 가축을 죽이고요, 도망치는 주민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사살을 하게 되는데요. 무장한 베트콩을 찾기 위한 그런 수색 작전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 작전은 결코 수색과는 무관한 학살 작전으로 변질돼 버리죠. 헬기에서 투하된 미군 찰리 중대 예상과는 달리요, 그 어느 곳에서도 베트콩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곳에 있었던 것은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애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선미기념관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이었던 미라이 학살 사건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라이 학살 사건이 바로 이곳 선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저도 이제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입장료는 2만 동이 있네요. 네, 들어가서 또 다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 사망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모두 기록한 기념패 같은 그런 겁니다. 총 507명? 비공식적으로는 한 600명 가량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명확한 교전 없이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죠. 쓰러지는 사람들, 또 도망치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숨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은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애들은 마냥 울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사격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 후에 현장 보고에 따르면요, 베트콩의 응사나 적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거나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던 그저 평범한 토요일 아침에 그 베트남 시골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죠. 미군은요, 헬기에서 강화 후 무조건 작전을 실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간인과 베트콩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이런 병사의 질문에 당시 지휘관이었던 켈리 소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건 다 베트콩이다. 네, 이렇게 말이죠. 오전 10시경이 되었습니다. 켈리 소이는요, 부하들한테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을 오른쪽에 이 도랑에다가 100명이 넘는 주민을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도살을 한 거죠. 이때 살려달라고 비는 노인들하고 아이들, 그리고 품에 아기를 안은 어머니들, 또 임산부들까지도 예배 없이 모두 사살됩니다. 좀 더 끔찍한 건요, 이런 짓을 저지른 병사들이 정오가 되자 시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투식량 시레이션으로 정신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한낮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마을은 거대한 시체 구덩이로 변해버리게 되고요. 지옥 같은 4시간이 지나고 짧은 시간 동안 마을 전체가 조용한 침묵에 잠기게 되죠. 공식적인 기록은요, 사망자가 504명입니다. 하지만 애초 미군이 얘기했던 그 베트콩 제48대대는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은 며칠 전에 그 북부로 이동을 다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 와중에 목숨을 걸고 민간인들하고 미군 사이에서 학살을 말렸던 미군 장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찰 헬기 조종사였던 휴 톰슨이라는 준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공중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헬기를 미군하고 주민 그 사이에 바로 착륙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계속 사격하면 내가 아군에게 발포하겠다. 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남은 주민 일부를 구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휴 톰슨이 아니었다면요, 사망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게 504명의 시체를 뒤로하고 토요일 아침에 핑크빌 작전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미군 내부에서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네, 이렇게 보고됩니다. 미군은요, 초기 보고에서 베트콩 128명을 사살한 대승리로 조작 보고를 미 정부에 하거든요. 민간인 피해는 아예 언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처럼 여느 전쟁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지워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3명의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휴 톰슨 준이, 네, 이 친구는 복귀 후에 상부에 이 사건을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는 이 일을 절대 그대로 넘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10시의 학살은 이 톰슨이 보기에도 단지 증인들을 모두 없애버린 거, 단지 그 이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요, 군 지휘부는 또 이 보고를 그대로 묵살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인물인 로널드 라이덴하워라는 또 장교가 있었어요. 당시 작전에 참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타중대에서 이 헬기 사수로 근무하던 전문하사 계급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는 또 전역 후에 동료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1년 동안 스스로 증거를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 또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상하원 의원 30명한테 직접 쓴 장문의 고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군 수뇌부가 더 이상 이 미라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기자였던 세이모 허시입니다. 그는요, 1969년 11월에 찰리 중대의 실상과 켈리 소위의 살인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이어 종군 기자 그 로널드 헤버리 찍은 길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의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경악에 빠져버리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졌던 내용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증인들의 증언이 점점 이어지고요. 그제서야 세상은 이 사건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3명의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면요, 우린 지금도 이때의 미라이는 그저 미국의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로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핑크빌 작전의 책임은 누가 졌을까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요, 당시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작전 지휘관이었던 켈리 소였어요. 그 외에는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켈리 소이마저도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고요. 종신형이 처음에 내려졌다가 나중에는 겨우 가택연금 3년으로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사건은 또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죠. 왜 미군은 이토록 참혹한 작전을 아무 제의식 없이 저질러 버린 걸까요?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미군 정보부는요, 미라이 마을에 베트콩 제48대대가 주둔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맹신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작전 당일에는 베트콩은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던 거죠. 미군은요, 애초에 마을에 민간인은 없고 오직 베트콩만 있다, 네, 이런 전제를 깔고 진입을 했던 겁니다. 민간인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의심 자체를 스스로 지운 상태로 진입을 시도한 거죠. 두 번째 원인은요, 바디 카운트였어요.
당시 베트남 전쟁의 승패 기준은요,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인 적군의 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가 그 당시에 승진의 잣대가 된 거예요. 지휘관들이 뭐 상부로부터 높은 이 바디 카운트를 달성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눈이 먼 지휘관들한테는 뭐 눈앞에 베트남인들은요, 적군이든 민간인이든 그냥 숫자로 카운트 됐을 뿐입니다. 128명의 베트콩을 사살했다고 거짓 보고한 이유도 바로 이 실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공포였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2달 전인 1968년 2월에 구정대공세가 이 베트남 전 지역에서 터졌습니다. 앞서 후에 편에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후반까지 다 털리니까 이 미군 병사들 사이에는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편집증하고 공포가 퍼져버립니다. 특히 찰리 중대 같은 경우는요, 전방부대라서 이 작전 직전에도 자기의 전우들이 지뢰하고 부비 트랩으로 상당히 많이 희생되었다고 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전우들이 막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니까 복수심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태죠. 그렇게 그들에게 미라이는 일종의 복수의 배설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인 그 윌리엄 켈리 소위, 이 친구의 자질 부족과 무책임한 명령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는요, 부하들한테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에도요, 내 명령은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지휘관이 광기를 허용해 버리니까 뭐 병사들의 도덕적 빗장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는 탈인간화 교육입니다. 당시 이 미군 교육 과정에서요, 베트남 사람들을 구크, 이런 멸칭으로 부르면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구크가 뭐냐면 쉽게 흑인들한테 니그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그 인종차별 단어였어요. 적을 이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박멸해야 할 그 바퀴벌레나 해충,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군사교육입니다. 이 부분이 그 죄책감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심리적 기저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유독 한국인들도 베트남을 얘기할 때 베트콩이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조금만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무시하기 일쑤지만요. 그럼 이 전쟁이 남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 미국 대중은요, 베트남 전쟁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평화 전쟁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미라이의 참혹한 사진들이 딱 공개가 되니까 미국 내 여론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가서 애들을 죽이고 있네?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전쟁에 이 도덕적 명분이 사라지니까 미국 내 철수 여론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버려요. 미라이 사건 폭로 이후에 미국 내 반전 시위는 그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들들을 살인 병기로 만들지 마라, 이런 부모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고요. 이는 닉슨 정부의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닉슨이 미군을 점진적으로 빼겠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죠. 미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겨서도 안 되는 전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미라이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정보의 오류, 성과 압박, 또 전쟁의 공포, 그리고 잘못된 명령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미라이는 단 4시간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데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요, 그날 그 시간에 그들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애들이 죽어가고 임산부는 도망치고
노인들은 대검에 찔려 죽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은요 마치 그 예전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곳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듣고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건 정말 그저 지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여기저기서 이 짓들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전쟁을 정치하고 전략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전쟁은 서로 모르는 젊은이들이 서로 잘 아는 늙은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본 건요, 그런 거창하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이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념이고 전략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총을 쏜 군인들 역시 괴물들이 아닙니다. 그저 명령을 받은 평범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아주 쉽게 이 괴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비극은 이곳 미라이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라이 학살은 그나마 미국이 스스로 기록하고 사과를 하며 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은 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전쟁 범지의 성지가 되어 버렸죠. 하지만 이 꽝응아이 시내를 지나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요, 미라이하고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는 마을이 딱 한 곳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또 다른 이름의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빈호아라는 마을입니다. 미라이 학살보다 2년 앞서서 1966년도에 이곳에서는 또 다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의 가해자는 미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제2여단 청룡부대입니다. 미라이가 공식적인 비극이라면요, 빈호아는 꽝응아이 사람들이 가슴 깊숙이 묻어둔 침묵의 분노입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엔 박물관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증오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비문을 읽어보면요, 하늘에 닿을 그들의 죄악 만대에 기억하리라, 이런 비문이 이곳에 정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리 한국을 얘기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슬픈 과거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당시 가해자였던 한국군에 대한 처절한 기억을 그대로 돌에 새겨 박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꽝응아이 사람들이 가진 증오의 기본값입니다. 하지만 한국군 관련 문제는요, 추후에 업로드될 뿌이난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하고 베트남 양국 정부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듯이 저도 한동안은 잠시 묻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화면에 말씀드렸던 이 코리아 아미 티셔츠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국뽕 가득한 티셔츠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건요, 꽝응아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용서보다 먼저 기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 명령이라는 핑계로 이 참혹함이 용서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꽝응아이는요, 이미 그런 질문의 단계를 넘어선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요, 누구처럼 무작정 사과만 기다리지는 않았거든요.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박물관을 세웠고요. 한국군이 떠나간 자리에 징호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절대 잊지 않는 방식으로 남겨버린 거죠. 사실은 이건 뭐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이 잘못이니 한국군의 문제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당시에 관련된 서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는 어느 특정 국가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저 전쟁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일 뿐이죠. 19, 20살의 젊은 애국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내려온 명령을 따른 것 뿐이고요. 전우가 수시로 죽어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트남 정부조차도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요, 이 기억은 지금의 베트남을 만든 하나의 출발점이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다시는 외세에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택이었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 베트남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직도 미숙하고 여전히 못 사는 베트남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인도차이나를 좀 돌아보면서 느낀 베트남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요, 태국처럼 뭐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요, 라오스처럼 굳이 순박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2부에서는요, 평화의 상징이었던 가톨릭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전쟁의 명분이 되고 때로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꽝응아이에서 겸이었습니다.